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제 청소년 복지론 제12장 인권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 복지는 인권의 역사, 그 다음에 인권의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는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은 어떤 인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사실 과거부터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와서야 확대되면서 이제 인권이 일반이나 학생 인권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 연구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인권 탄압과 그 다음에 이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구조 조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실업 문제와 소득 불균형의 어떤 심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득 분배의 어떤 불균형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소득 분배의 어떤 이제 불균형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되면서 제기되면서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이 어느 정도 이제 확산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전체적인 인권 탄압과 이렇게 어떤 IMF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최근에 와서 실업 문제와 소득 불균형, 분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균형 문제가 돼도 됐지만 그러면 아동과 청소년 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은 최근에서야 인권 시민단체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의의 수준은 미흡하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권의 영역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그리고 인권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그리고 더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이 과정,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청소년의 인권 내용을 알아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의 인권의 주체로 이제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의 이제 인권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의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탄압이나 구조조정을 해서 소득 불균형이나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실업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 분배의 어떤 불균형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건 맞지만 청소년들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어떤 면에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규정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권은 뭐냐 하면 자, 문자 그대로 이겁니다. 자,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지는 이 권리, 가지는 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가지는 이 권리, 이것이 침해됐을 거는 이제 인권 침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인권의 주체인 인권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사람이라면은 보편적인 동시에 한 국가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인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나라의 어떤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자유와 권리라는 거죠. 자유와 권리. 응?
자유와 권리, 그리고 나라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어떤 자유와 또 권리가 있다는 거지. 여기는 시민으로서 행사할 자유와 권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갖는 어떤 보편적 권리인과 동시에 한 국가의 구성원인 이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특정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자,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다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편적인 이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권리인 동시에 이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죠. 할 특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자, 보편적이지만, 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전제 조건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엄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권리로서 모든 인간이 어떻게 돼요? 평등하게 소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여기에서는 소유하고 그다음에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평등하고 소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이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인권. 자, 여기에서 이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실정법을 통해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규정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정법의 체계 속에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역사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언제냐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 인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가를 통하여 권리 보장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인류 투쟁의 역사이고 이런 투쟁을 거쳐서 인권의 개념은 역사 속에서 이제 풍부해져 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국가를 통해서 권리 보장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권리 보장이죠. 권리 보장. 이 권리 보장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인류의 어떤 투쟁의 역사다. 그리고 이런 투쟁을 거쳐서 인권의 개념은 역사 속에서 풍부해져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대체로 강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격.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딱 이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금방 얘기했어요.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 보편적으로 받아야 할 권리라든지 평등과 보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자, 인격의 즉 강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격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인권은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보편성. 그래서 인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치, 경제, 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인종과 종교와 성과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뭐 사상이나 재산, 나이 이런 것들과 전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어떤 보편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여기는 정치, 경제, 종교, 성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정치적 의견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도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권은 어떻게 돼요? 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권은 기본적 필수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긴 인권은 필수적이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필수적이지 않은 이 권리나 혹은 어떤 이 자격과는 구별되는 이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이고 이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권리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인격의 성격을 강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격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자, 인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뭐의 기준이 된다. 기준. 예? 인권은 국가 권력의 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자, 어디부터 나와요? 국가의 권력은 누구부터 나올까요? 국민으로부터.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국가의 권력. 즉 권력은 즉 어떤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정치권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다. 그리고 자, 원리의 필연적 규결로서 국민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 대해서의 인권의 보장을 또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권리를 어떻게 해서 정부에다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이 보장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인권은 어떻게 돼요? 인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동시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어떤 남용을 견제하고 그리고 권력 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어떤 중요한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격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 판단하는 이제 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어떤 남용 이것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권력 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이거에 그 인권이 존중된다,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권은 상호 의존성을 자체 속성으로 갖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인권은 상호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인권의 주체인 누가요?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에서의 어떤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인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 상호 의존성을 어떤 자체 속성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권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권은 상호 불가분의 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공포와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과 그 다음에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일정한 수준에서의 생존을 의미하는 사회권, 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 자유권,
자유권과 이 불가분의 자유권과 사회권은 여기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자유 없는 평등, 또 평등 없는 자유,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유 없는 평등, 그 다음에 평등 없는 자유, 이건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인권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권의 주체로서 이제 청소년기의 등장입니다. 청소년기 등장.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이 관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등장한 어떤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청소년, 성인, 뭐 아동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어린이 그러면 다 통합적이 되는 거고, 뭐 장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이제 뭐 같이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성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가 있다. 그건 아동과 이제 청소년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근대에 들어서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과 아동기를 이제 구분해야 좀 더 세분화된 이 개념들, 즉 뭐냐면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어떤 구체적인 이 단계적인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중세 시대까지의 아동은 어떤 면에서는 어른의 어떤 장난감, 중세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중세 시대에는 아동은 어른의 어떤 면에서는 장난감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사적의 어떤 소유물,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돼야 할 어떤 영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것들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인과 구분되는 이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이 관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회 변동, 이제는 사회 변동이 때려죠. 사회 변동에 따라서 이 사회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 변동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지위와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정치권에서 보면 그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냐하면 청년들의 사회 변동에 따라서 그런 어떤 지위와 역할이 이제는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적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 아동기 등장에 공헌한 이제 역사적 어떤 사회 변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원제설로부터 아동의 어떤 해방이라는 아동 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냥 이건 뭐냐면 당시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어떤 원제설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요? 본래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수록 속죄의 가정을 밟지 못했으므로 더 깊은 죄에 빠져 있다는 이 관념이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의 방법도 속죄를 강요하는 이 강압적이고 혹독한 것이 이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종교적 원죄론에 도전해서 인간이 이제는 백지 상태로 출발한다는 어떤 그런 로크라는 사람, 인간이 백지 상태로 출발한다는 로크의 주장이 이제는 제기되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본래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나 사회 상태에서 타락. 인간은 처음에 선하지만 이제는 사회 상태에 따라서 타락하게 된다는 어떤 이제 루스의 조장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을 얻으면서 인간관도 이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성인의 어떤 축소물이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서 아동을 대우할 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루소라는 사람은 루소는 성인의 축소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존재로서 이 아동을 대우할 것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나아가서 영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이런 어떤 발달 단계에 상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라는 독자적인 이 관념의 출현에 이제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소라는 거예요. 루소. 그래서 루소의 이런 어떤 이제 인간은 본래 선한데 사회 상태에 따라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얻으면서 인간도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루스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둘째는 뭐냐면, 자,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이제 저하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하된다. 그래서 봉건사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매우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생산 단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공장제, 기계공업체제가 확대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이 생산의 어떤 공간이 아닌 이제는 소비의 공간으로 이제는 전환됐다는 거죠. 가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생산에 있던 공간이 아닌 이제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내 아동 노동의 이제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저하됐다는 거죠. 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어른 한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알아냈다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나 아동은 어떤 면에서는 이 경제적 가치가 이제는 아동의 노동적 가치가 저하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선호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공장에서의 어떤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 노동력의 어떤 재생산을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아동 노동과 청소년 노동이 이제 크게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됐다는 거죠. 과거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왔을 때는 사실 이런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법 이런 것들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의 우리의 어떤 교회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보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호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아동 노동과 청소년 노동이 이제 크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서 학교나 가정에서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아야 하고 미래의 노동력으로 이제는 교육받아야 하는 이 대상으로 이제 간주하기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강조된 시대 이제 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종교적으로는 종교 개혁 이후에 갈라진 신구 세력, 이 신구 세력이 종교적 도덕적 위기를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중앙집권적인 근대 국가가 이제는 성립되면서 통일된 의식을 갖춘 이제 국민의 양성이 중요한 어떤 국가적 과제로 이제는 대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중적인 국민 교육에 관심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증대될 수밖에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과학과 생산 기술의 전문화로 인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이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이제 요구되면서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의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 교육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대중화, 장기화되는 이러한 어떤 점을 들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으로는 자, 부유한 어떤 면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여기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재산과 가문을 유지시켜 나갈 이 자녀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는 인식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이 이제는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적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이제 비행,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이제는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이제 일반화됐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생산 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이제 교육을 받은 기간이 연장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기 내부의 어떤 이 상위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아동과 구분되는 이 청소년이라는 독자적인 이 사회 집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 사람 한 기관에다가 모든 것들을 사실 의뢰한다는 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 기관에서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또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아동뿐만 아니라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이라는 이제 이런 사회 집단이 이제 생산 집단이 아닌 가정과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와 보호, 이제는 이 가르침의 대상으로 이제 위치가 되게 됐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축소판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독자적인 인생의 어떤 그런 단계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기 내부의 어떤 상위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의 독자적인 사회집단이 이제는 등장이 됐고, 또한 이 감정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동 양식 등 아동과 청소년만이 어떤 문화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인식도 함께 이루어져야 청소년이 이런 어떤 청소년의 인권의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청소년은 실적으로는 처음에는 사회에 이제 경제가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동기 청소년은 노동 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화와 어떤 초기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동과 청소년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제 선호됐지만 이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인해서 이제 공장의 장시간의 노동과 역할을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노출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이제 국내외적인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1,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 자구책을 만들어갈 필요성을 이제 적실하게 느끼게 됐다는 거죠.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인권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이 관심을 촉발시키면서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의 어떤 조직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엔 국제연합의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유례 없는 어떤 대량 살상의 전쟁, 이런 전쟁을 끝낸 세계 각국의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다른 나라의 인권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성하고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을 유엔 총회에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유엔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권리를 성문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오랜 준비 작업과 이런 어떤 논쟁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1959년 아동 권리 선언이 채택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어떤 다양한 노력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 선언은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아동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불가결한 권리를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제 명기하였고, 그 다음에 아동에게 이름과 국적에 관한 권리라는 최초의 어떤 시민권이 부여되는데, 이 점에서 보호와 구제의 어떤 그런 아동 간에 입각했던 기존의 선언들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국제적인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에서 이제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국제적 인식이 확대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맞고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뭐 또 꼭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청소년 인권의 역사는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이제 국내적 노력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자,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나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겠죠.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어떤 논의성도 이제 활발해지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수민족이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어떤 논의도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지지 못한 어떤 사회적 주변 집단으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인식이 이제는 확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구속 없는 이 구속 없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통해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는 강하게 제기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이제 구속력 없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통해서 보장하도록 이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1976년 이제 제 31차 유엔 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를 선언한 20주년이 되는 1997년 자, 국제 아동의 권리 선언 국제 아동의 해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폴란드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이제 국제 조약으로 성문화할 것을 제안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인권 선언과 두 개의 어떤 국제 규약을 기초로 해서 오랜 준비와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어떻게 돼요? 1989년 11월 20일 이제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조약이 이제 탄생이 된다는 거죠.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조약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탄생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193개 조약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간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이루어져가냐면, 이제 한국 조약도 이제 1991년 이제 12월에 이 조약이 이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93개국이 이제 이 조약에 가입됐고, 한국 정부도 이렇게 91년도 12월에 이제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조약 이 역사적으로 산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조약에 가입했던 한국 정부가 1991년 12월에 이 조약에 가입해서 6차에 걸쳐서 이제 이행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행 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 수준이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이 권고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권고를 받으면서 조금씩 청소년의 인격과
인권 교육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항상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청소년 인권 시장의 국내적 노력은 이 조약은 이 조약은 기존의 어떤 그런 국제 조약에 비해서 진일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약이 보장하는 이 권리의 향유, 어떤 주체인 길드, 그다음에 18세 미만의 자료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7대의 범위를 청소년에게 이제는 포함시키는 것을 예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와 시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하였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종래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적 자유권이라든지 즉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결산 및 평화적, 즉 결산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프라이버시, 통신 명예, 그다음에 신망의 보호, 매스미디어의 접근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권리가 이제는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로 집과 여러 가지 어떤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 보장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법적 의무로서 규정했다는 이런 점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엔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전국에서 전국의 진정사항, 이런 어떤 진척사항을 심사해서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을 이제 변모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청소년 인권에서 이제 인권론입니다. 인권론. 자,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청소년을 어떤 자율적 능력에 대한 신뢰와 신뢰와 어떤 면에서는 인정 정도에 따라 어떤 면에서는 보호주의 입장, 두 번째는 보호주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해방론적 입장, 세 번째는 조정적, 자율론적 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신뢰와 인정의 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봤고요. 첫 번째 이제 보호주의 입장입니다. 보호주의 입장. 자, 보호주의 입장. 우선 보호주의 입장은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에 의해서 학대나 유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위해서 이 성인을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어떤 가가 중요한 어떤 관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주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모를 비롯한 성인에 의해서 학대나 유기, 그다음에 어떤 종이, 그다음에 위안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위해서 성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해방론적 입장입니다. 해방론적 입장. 자, 두 번째는 해방론적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청소년을 자율적인 권리 행사 능력을 갖춘 이 권리의 주체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권리의 주체의 어떤 주관이고, 그 다음에 그 자율적 결정과 선택의 존중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이제 해방론적 입장, 이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적, 여기에서는 조정적, 자율적 입장인데,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최대한의 어떤 그 자율성 보장을 함께 여기에서는 그 보장을 함께 이제 중요시 했다는 점에서 더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가진 존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모와의 어떤 관계, 신체와의 어떤 그런 속에서도 잘 또 버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인권론에서는 이제 첫 번째 보호주의적 입장, 해방론적 입장, 조정적, 자율론적 입장,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는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